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선언만 해야 됩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해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가져왔으니까 자료하고 있는 거. 기자회견을 내가 기존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하고 기존에서 했겠습니다. 내가 기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자유발언은 황영동지 자유발언 무조건 해야 돼. 사례 오잖아. 선생님 이후를 잡았어요. 자, 이곳은 동십자각 인근에 일본 대사관 근처입니다. 저쪽에 지금 화면 중앙 상단에 저 동십자각 지붕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은 일본 대사관 쪽이고요. 지금 들리고 있는 음악은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단체, 그 단체에서 하는 그런 음악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화면 관광버스 주차된 옆에 하얀색 스쿠터 뒤쪽이죠. 이게 이렇게 요 경찰관 뒤 여기 보면은 그 1인 시위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찍는 자가 욕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욕을 많이 하는 자인데 뭐 지난주에도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랬던 자입니다. 저쪽 단체에서 온 겁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이제 자유투사들이 이쪽에 모여 계십니다. 원래는 바로 옆에서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많이 말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켓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한국인들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란색 바탕에 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린 것 같아요. 뭐 우리를 체증하러 다니는데 이쪽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습니다. 일본에서 배송한 건 1억 5천이고 그래서 안에서가 저처럼 TOC는 잊지 말아야 할 사입니다. 역사에 있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것이구나. 우리에게 새롭고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희망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야, 이제 그만해!
야, 우리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야, 그만하고 가! 도착 빨갱이! 도착 빨갱이! 그만해! 그만 떠들고 가, 임마! 야! 1인당 2억씩 받았잖아! 그만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정광훈 목사님 의독하시대요. 시간 신현수에 나왔다는데 어디 갔지? 맞아, 정광훈 목사님 의독하시다는데. 지금부터 제15차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개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덕효 대표님부터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일 동상 진실규명공대회 공동대표 최덕효입니다. 저희 모임이 15차를 지금 맡고 있어요. 15차를 맡고 있는 저희 모임에서 오늘 제가 이 길을 걸어오는데 느낌이 아주 착잡해요. 노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나온 노래가 뭐냐면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1987년 6월 항쟁부터 최근까지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좌파,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싫다. 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한국의 이른바 우파가 워낙 바보 같으니까 워낙 바보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대표적인 노래가 저 바위처럼이에요. 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저런 훌륭한 노래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걸 지나올 때 느낌이 아주 싸했어요. 제가 저는 영원히 사실 저는 영원히 진보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진보를 향하는 자만이 역사의 몸을 역사를 이끌 수가 있어요. 진보의 반대는 보수인데 보수는 지키거나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수구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호칭할 때 우리 여기 동지들이 스스로 우파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무엇이 진짜 진보고 무엇이 가짜 진보인지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진보를 얘기하는데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짜예요. 그쵸? 맞습니다. 진보를 말하면서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그 돈을 버는 진보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 이 새끼야.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자기가 차비를 내서 그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신데 이분들은 돈이 이러는커녕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오시는 분들.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언론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해요. 돈이 생기는 언론은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인터넷 언론을 와 계시잖아요. 인터넷 언론 지금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진보 언론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쪽에 보면 오다 보니까 그 정대협 위안부 동상 옆에 이렇다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 그 비싼 장비를 가진 미디어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 방송 장비죠.
그 미디어 장비를 가지고 나온 그분들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들 한 달에 월급 외에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의 기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쓰러져 죽건 말건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들입니다. 부자 기자들이 진실을 전할까요? 안 해요. 부자 기자들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웁니다. 안 싸우죠. 이 개새끼들아. 안 싸우죠. 정신 지금 차려. 저 기자들이 진실을 그동안 왜곡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거짓말하고도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해서 오늘 이따 기자회견 오늘 주 내용은 이겁니다. 무한병참이라고 하는 일본인 당시에 중국의 위안소를 직접 관리했던 병참장교 야마다 씨가 기록한 책이에요. 무한병참. 무한병참. 이 책이 우연히 1970년대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번할까요? 네. 야 빨갱이. 잘 들어 이 새끼야 빨갱이들.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에서 크게 해주세요. 위안부 문제에서 뭐 다른 문제들은 다 이제 해석의 문제고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강제 연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위안부들이 그 일본 군이나 일본 관원에 의해서 끌려갔느냐 안 끌려갔느냐. 네.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거기서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착취, 뭐 그런 폭력 이런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노동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성노동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그 두 가지 쟁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문제가 30년 동안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그 두 개의 그 지금 그 종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강제 연행, 성노예 두 개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네. 일단 그 강제 연행 본인의 증언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그 자기가 일본 군이나 일본 관원이로 보이는 사람한테 끌려갔다는 증언은 있지만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 있고 어떤 공문서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증언 중에서도 제3자 증언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끌려갔다 집에 있다가 이제 끌려갔으면은 부모라든지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그런 증언이 있어요. 그런 사람 증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안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제3자 증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20만 명이 끌려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3자 증언이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보통 무슨 UFO 무슨 외계인한테 납치됐다라든지 그런 주장을 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아니 아직도 지금 증거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데 연구를 한다는데 이것부터가 또 잘못됐어요. 자기들 강제 연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와서 증거를 찾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3자 증언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 강제연행 주장의 결정적인 맹점이 지금 제3자 증언이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성노예설 문제인데, 성노예설을 깨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춘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가를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당시에 보통 직장인 기준의 10배, 20배 이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 모집하는 광고에 그런 돈을 얼마를 보장한다라든지, 실제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집에 붙이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왔는데, 그게 10배, 20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이제 상당히 잘 풀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분명 어쨌거나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법적인, 그러니까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가축들이나 동물들 권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안부들도 다 어떤 뭐 자기 법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고,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어디 호소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나 했던 그런 또 증거들이 또 다 남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는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사회적 지위를 정된 만큼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장은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우리가 어떤 뭐 백은종이란 저런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경찰에 호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노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폐업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전군 위안부기 때문에 군 작전하고 관계되어서 어떤 작전 지역에 갔는데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집에 돌아간다든지, 물론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현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군 지역에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집에 가고 아니면 군 작전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예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위안부가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모든 근거들이, 보통 일상 직장인들도 자기 시간을 100%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물론 비유법으로는 나는 직장인 노예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문학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 주장하는 그 결정적인 그 두 개, 내가 성노예였다, 강제 연행당했다, 30년에 걸친 연구에 따라서도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연구해도 안 나오는데, 그럼 지금 10년, 20년 더 연구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증거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이미 예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뒤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분쟁이 되고 있고, 이게 일본한테 먹히겠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좌파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속고 있는 국민들한테 제외하고 아주 중립적인 사람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는 거예요. 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빨리 외교적으로 수습을 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주장한다 한국인의 국제 망신이 될 뿐인 거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강제 연행 아닙니다. 네. 성노예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위안부 증언 전부 거짓말이에요. 빨갱이들 와서 공부 좀 해. 이 네, 알겠습니다. 빨갱이 감사합니다. 병신들아. 빨갱이 일로 와서 공부 좀 해. 강제형이 대표님. 아니라잖아. 공부 좀 해. 무식한 네, 거 이경자 좀 해. 대표님 말씀 듣고 하죠. 저 지금 면세대 앞에
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정말 죽어야 됩니다.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들 안 오시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아, 이제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지금 황혜원 젊은이가 말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 위안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도 잘 모르고 살았고, 최근 지금 젊은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위안부가 성노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30년 동안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거는 강제로 징용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자발적이었고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연구가 그렇게 됐다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진짜 공부시켜서 우리 엄마 세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역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모른다고 해서 자식 새끼들을 가짜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옆에서 지금 수요 집회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지금 오랫동안 저렇게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게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아, 진짜 저쪽에서 그 몇몇 사람이 떠드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정도로 얼마나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이제는 저것들이 하나의 좌파 생태계가 돼서 저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점점 생겨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저것을 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고 또 그 자기들이 또 의도한 바대로 잘못된 교육을 시켜서 이 미래 세대를 망칠 수 있고, 이렇게 일석이조 삼조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에 이 집회를 진행하고 처음 이제 주도하신 분이 반일 동상 건립 반대 운동 본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위안부가 그동안 위안부는 진짜 우리의 슬픈 역사고 정신대 할머니들 이 문제 우리가 나쁜 거라면 기억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동상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동상 자체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왜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정도로 그치면 될 건데 이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하다못해 나중에 거기다 목도리를 씌우고 모자를 씌우고 하다 못해서 이제는 막 매주 거기서 그 집회를 수년씩 걸치고 오는 것, 그것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무슨 노동자 상도 건립하고, 엊그저께 그 김병현 소장님이 저기 무슨 신당동 그 역 앞에 가니까 완전히 거기 또 이 동상군이 생겨서 이거는 동상이 1개 생기고 2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5개가 6개가 한 군데 모여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온 나라 어디를 가도 이제는 그냥 동상이 흔히 눈에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상의 의미는 그 죽은 자를 기억하자는 건데, 진짜 우리의 국가 영웅 내지는 전쟁 영웅 이런 분들이 동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실체도 모르지만 막연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동상들로 온 나라가 채워져 가고, 그것을 지금은 좌파 지자체가 앞장서서 누군가의 돈으로 만든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중공놈들의 자금이 흘러들어서 이것들이 그 동상 세우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그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서로 먹고 사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죽은 자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좌파들의 이 시체놀이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종로구라면 서울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의 중심인 이 종로구에서 특히 우리와 그렇게 밀접한 가장 역사적으로 긴 연관이 있는 이 악연과 그야말로 진짜 좋은 인연을 같이 맺고 있는 역사적인
이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이웃국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 위안부 동상을 세워놓고 저렇게 10수년째 저딴 짓을 하고 있는 이 집회를 왜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진짜 저기서 이 완전히 세를 형성해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시켜서는 안 되는 교육, 위안부라는 것을 그게 얼마나 역사 속에 수치스러운 역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라는 걸 가르쳐도 부족할 판에 그 아이들에게 막연한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위안부 동상을 앞에서 집회하고 아이들을 전교조 선생님들이 몰고 데리고 나와서 지속적으로 계속 세월을 물어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도 부족한데 나쁜 역사 교육을 정말 물들이는 이 역사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저 정대혁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창피하니까 이름을 바꾼 정의기억연대 우리는 반드시 저들의 조직을 이 세상에 밝혀야 되고 한심 앞이 이 지역에 출연하는 황교안 대표님 뭐 하시는 겁니까? 또 한민호 씨도 여기에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분 아주 확실한 우파던데 진짜 여기에 변희재 대표 지금 나오신다면 확실히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좌파들의 만행을 그야말로 일본의 만행이 아니라 좌파들의 교육적 만행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이 나쁜 정의기억연대 가짜 정의 정말 사악한 정의 이 정의를 기억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이 동상을 내세워서 온 국민들에게 정말 이 악의 정치를 행하는 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이경자 대표님께서 지금 정의기억연대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정의기억연대 아니에요. 기억조작연대. 네, 기억조작연대입니다. 네네. 지금 아까 기자님 모두에 말씀드렸던 무한병참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야 빨갱이 너 쪽팔리 당시에 위안부는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강제 연행당한 것도 아니고 당시의 모습은 살아가는 그 당시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린 야마다 병참장교의 내용을 나수열 부대변인께서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거 잘 돼요? 저는 계속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나와요. 큰일이네. 데이터를 쓰셔야 돼요. 데이터 쓰고 있어요. 무제한 쓰는데. 대한민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이며 전 국민이 알고 있냐면 정대협에서 나온 그러한 위안부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위안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고요. 또 하나 저들이 말하는 증언을 토대로 한 그러한 역사 기술이 아닌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또 일본 군들이 말하는 자료가 있고 또 다른 할머니들이 위안부들이 말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절대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한병참이라는 책의 제목을 소개를 할 건데 야마다 세이키치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은 일본군 무한병참이 설치된 위안소를 관리한 일본군 장교의 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저자는 무한병참을 쓴 저자는 야마다 세이키치 씨이며 1900년에 태어나 한국에서 1943년에 일본 육군의 대위로 한국 병참의 위안 계장으로 임명돼 위안소를 관리했어요.
야마다 씨가 이 책을 펴낸 것은 1978년이며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에게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날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그 내용은 믿을만하다. 이 책을 읽으면 소위 위안소나 종군 위안부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성노예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위안부에 관한 자료라면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도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 있었던 위안소는 한국에서 한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가 함께 일했었고 일본인 업자와 조선인도 함께 영업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위안소의 공통된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알려져 있듯이 모든 위안소가 위안부를 강제로 감옥 같은 방에 가두고 성행위를 억지로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관리 감독을 했을 뿐 실제 영업은 모든 업자가 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항구에 있었던 위안소는 한국에서 한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위안소의 경영자는 조선인을 포함한 민간 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 민간 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 업자들도 위안소를 경영했으며 적격리에서는 조선인이 위안소 조합의 부조합장까지 지냈던 것으로 돼 있다. 일본군은 이 조합을 통해 위안부와 위안부를 관리 감독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위안소의 공통된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알려져 있듯이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며 위안부를 강제로 감옥 같은 방에 가두고 성행위를 억지로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위안소를 관리 감독을 했을 뿐 실제 영업은 모든 일본인과 조선인 업자가 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관리 감독하고 위안부들이 업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안부들은 화대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안부가 한 달에 300엔이라는 금액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현재 화폐 가치로 60만 엔 정도가 된다고 한다. 야마다 씨는 항구 적격리에 있었던 위안소 20군데 중 11군데가 조선인 업주가 경영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위안소의 경영에는 조선인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본인 업주보다 조선인 업주가 보다 쉽게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조선인 업주들도 조선인 위안부들을 여러 수법으로 착취하고 있었다. 또한 야마다 씨의 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업주는 직접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하고 직접 항구의 위안소까지 인솔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군인이나 헌병대, 경찰관이 직접 위안부를 끌고 간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위안부 모집은 이와 같이 일본인 및 조선인 위안소 업주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하여 위안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모든 위안소의 공통된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본군이나 경찰이 마을에 습격하고 처녀를 끌고 가는 것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안소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위안부에게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군의관에 의한 정기적인 검진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들이 일본군이나 헌병대, 경찰에 끌려오거나 속아서 위안소에 들어온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 발로 위안소에 들어온 위안부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악덕 업주들에게 속아서 들어오거나 업자에게 팔아 넘겨진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위안소에서 일하는 것을 자원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입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봉대위.
예, 지금 그 무한병참에 대해서 그 설명을 낭독을 해드렸는데 무한병참은 매우 귀한 자료로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저 책을 구해서 번역을 해서 전문을 국내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기자회견 이제 마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저들은 성노예라는 말을 쓰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 동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위안부 동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성노예란 말이. 다시 말하면 한국의 권력에 들어간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한국의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강간범으로 간주된 남성들은 한국의 여성들을 강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은 잠재적인 성노예예요. 맞아요. 그 중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몸을 팔고 있는 아가씨들, 이른바 성매매 여성 혹은 성노동자, 이런 분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남성에게 인신매매 당한 것들이다 라고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일제 식민지 치하에 위안부를 불러오자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오늘 한국의 어리버리한 착한 남자들 아랫돌을 다 잡아버리고 그러면은 한국의 권력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 일본의 위안부를 데려오면 역사를 접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을 위안부를 데려와서 일본의 과거의 가부장제 국가인 일본 제국주의와 그 일본 제국주의 아래 일제에 협력하는 남성들이 우리의 여성들을 강간했다, 이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군대 가지 않고 그럼 여성들이 군대 갈까요? 성노예를 지네들 논리대로 없애려면 지구상의 모든 군대를 여성들만 가면 돼. 맞습니다. 페미가 문제입니다. 페미 미친 년. 네, 경찰도 이게 집회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경찰이 뭐라 그러면 경찰이 성폭행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을 남자 경찰 싹 없애버리면 돼. 맞습니다. 전부 다 여자 경찰만 만들면 돼. 맞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여성주의자이고 국제사회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오늘날 바로 성매매 금지법, 성폭력 방지법, 아동 청소년법, 이런 법으로 모든 이 우리 한국 사회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이슬람 같은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보다 훨씬 더 나쁘죠. 예, 여기는 아주 그 도덕적인 나라처럼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위안부 동상 갖다 놓고 강제 연행 당했다, 성노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어찌 보면은 한국 남성들이 약간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법률이 생기게끔 맞습니다. 이런 책임을 그럼 누가 지느냐? 이 똑똑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책임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고요. 사실은 정대협이 어떤 역사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슈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1991년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이제 운동이 활성화가 되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그 당시에 윤미향은 페미니즘 단체니 요즘 미투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With You라는 그러한 페미니즘 단체와 함께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어떤 뭐 역사 인식 이게 아니고 그 사실 식민지 시대에 위안부 이야기가 전부인가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뭐 그 당시 죽었던 조선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의 문제를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거를 부문 운동화시킨 거예요. 뭐와 함께?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요. 윤미향 씨가 그 동영상에 최근에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4편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 여성은 레디컬 페미니스트예요. 급진 페미니즘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 남성은 잠재적 강간범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서구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모방한 여성주의 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일본군 위안부로 커밍아웃 하시죠. 근데 그거를 최초의 원조 미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미투를 누구한테 미투하겠다는 거예요? 일본한테? 아니면 일본 군인한테? 아니면 조선 군인한테? 아니면 딸들을 판 부모들한테? 아니면 누구? 포주들한테 하겠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페미니즘의 역사를 지금 위안부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성가족부는 해체돼야 돼요. 맞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여성 지금 이 정대협도요. 사실은 여성가족부 물론 여성가족부가 나중에 생겼지만 정대협이 커진 데에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커요. 자, 부르주아 여성주의 정치인들 얘네들은 뭐냐면요 피해자 약자팔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가 작업을 해요. 책을 만들어요. 피해주의 서사시를 읽게 만들어요. 또 하나 수많은 여성 단체가 있어요. 아마 3,999개로 알아요. 2017년 통계가 지금 뭐 4,000개 넘었겠네요. 그 많은 여성 단체가 하는 게 뭐냐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해요. 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자, 미투 쓰나미 있었죠. 자, 자살하신 분들도 많죠. 여전히 뭐 그 스쿨 미투도 있죠. 자, 미투 남성들이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그녀들이 뭐를 하냐면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거를 대전시 한 여성 의원이 파헤쳐서 이겼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여성 단체 여가부는 성매매 여성 피해자를 팔아요. 또 하나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팔아요. 또 하나 정대협은 누구를 팔아요? 위안부를 팔아요. 피해자들을 팔아요. 이게 바로 피해자 약자팔이 대한민국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왜냐면 위안부가 지금 뭐 할머니들을 위하고 위안부를 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피해자를 판다. 이거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하는 수요 집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팩트와 역사 기록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위안부의 인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15차 한일동산 진실규명공대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16차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가족부도 설치하라! 남자들 병신짓 하지 말고 남성가족부도 설치해! 자, 지금 여기 경찰관들이 양쪽을 막고 있습니다. 저쪽 깃발 뒤쪽으로 1400회 한참 오래된 그런 집회, 좌파들의 집회고요. 요 코앞에까지 와서 또 회방을 놓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네. 여기 코앞에까지 와서. 하여간 지금 좌파들이
자꾸 일본과의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김일성의 갓근 전술이 있습니다. 갓근. 갓이라는 게 그 양쪽에 끈을 묶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끈, 예를 들면 뭐 한일 동맹 끈, 요거를 끊었다. 그러면 갓이 벗겨지겠죠.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 해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적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꾸 일본에 대한 감정, 또 미국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을 악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계속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좌파를 죽여야 됩니다. 좌파를. 댓글을 엄청 이렇게 도배를 한 사람이 있네요. 자, 이상 동십자각 인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보훈 방송 현장 중계 종료하겠습니다. 저쪽에 저 친구 저 공부 좀 해야 될 텐데요. 공부하면 좀 정신 차릴라나? 자, 이상으로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리병이라는 분은 좀 도배 좀 하지 말고 김영선님, 노비타님, 보스님,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유공화당 쪽에서 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그거는 또 3시쯤 또 맞춰서 넘어가서 현장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분도 나갔어. 이분도 갔어요.